오히려 호재가 어때요? 지금은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안 좋은 기사가 어떻다? 우리 증시에는 좋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좋을 겁니다. 자, 미국 4월달 구인 이직 건수 805만 9천 건, 노동시장 냉각 조짐. 자, 요게 이제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가격을 좀 올려준, 어떻게 보면 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의 4월달 구인 이직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발표된 게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떨어지기는 하나, 그러나, 고용시장이 둔화가 됐다, 냉각이 됐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뭐 금리나 시그널로 받아들였으니까 뭐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월가 예상치가 837만 건인데 이번에 805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거의 한 32만 건 정도 적게 나왔죠.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이렇게 깨지고 있으면 금리 인하 하겠는데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의 안 좋은 지표, 배드 뉴스가 뭘로 둔갑을 하고 있죠? 굿 뉴스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그래서 악재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호재가 어때요? 지금은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언제쯤 뒤바뀔 건지, 그게 우리한테는 가장 관심사겠죠.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기사가 어떻다? 우리 증시에는 좋다.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는 미국의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좋을 겁니다. 다만 실업률이 막 4% 넘고 막 4.1, 4.2 말도 안 되게 높아.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떨어질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샤메 법칙이라고 오늘 실업률 얘기 좀 해드릴 건데 금요일날 발표되는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많이 높아. 예를 들어서 월가 예상치가 4%인데 4.2가 나왔어. 그러면 시장은 빠집니다. 그래서 호재가 악재, 악재가 호재인 건 맞는데 너무나도 악재는 악재로 들어간다. 적당히 악재여야 호재다.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지금은. 자, 5월달 제조 PMI 지표 따라 위축 확장 엇갈려. 요게 살짝 긴가민가 하죠. 그 제조 PMI가 50을 아래를 이제 떨어졌어요. 그 뜻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재라는 거예요. 악재였기 때문에 어떻다? 요거는 호재로 받아들였다. 악재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게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을 또 헷갈리게 하냐면은, 야, 이게 제조업 지표가 떨어진다는 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갸우뚱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는 게 맞아? 경기 침체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만 바뀌어도 경기 침체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시장이 좋고 무조건 올라간다 뭐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갈림길에 서 있다. 갈림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애틀랜타 여는 2분기 GDP 성장률 1.8% 전망 큰 폭의 하향. 요거는 안 좋게 받아들이죠. 자, 볼게요. 제조업 PMI도 떨어졌어.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어. 그럼 당연히 고용시장 안 좋고 제조업도 안 좋고 미국의 성장률을 GDP 성장률 예상치를 낮춰야겠죠. 2.7%에서 1%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야 아니면 경기 침체야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2분기 GDP 성장률도 2.7에서 1.8로 하향 조정을 했다. 자, 7% 고금리의 세금 폭탄까지 미국 주택 압류 급증. 자, 지금 다 좋을 수만은 없죠. 여전히 금리는 높습니다. 고금리예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이런 잡음들이 들리고 있다. 대출이자 못 갚고요. 세금 부담이 너무 세요. 그래서 주택 압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또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은 낮고 이것 말고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연준한테 계속해서 이제 때리는 겁니다. 금리 내려, 금리 내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미국의 주택시장 이런 문제들은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회복이 될 거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터지기 힘들어요. 뭐 주택 압류량이 늘어서 주택 시장이 뭐 폭락하고 망하고 터지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돌려막기 할 겁니다. 언제까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지나가는 지새끼 한 마리도 안 건들 거예요. 피 안 본다는 얘기겠죠. 자, 오펙 플러스 내년 말까지 감산 연장 진정되었던 유가 요동치나. 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이제 감산을 했었는데 그 감산했던 양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내년도까지. 자, 감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감산을 연장한대. 그럼 국제유가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해요.
감산을 연장하겠대. 그럼 국제유가를 어떻게 해야 돼? 국제유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산량을 줄인다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야겠죠. 근데 오히려 떨어졌네. 자, 그럼 볼게요. 요 기사 하나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뭐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국제유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원유 수요가 그만큼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감산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원유를 많이 못 쓰고 있네? 라는 얘기와도 같겠죠.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 기업들이 원유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원유를 잘 못 쓰네?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가 회복되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게 아직은 시기상조구나. 중국 또한 경제 회복이 아직 크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의미들을 함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원유 수요가 크지 않아 뜻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럼 보겠습니다. 최근에 PCE 지표가 좋게 나왔죠. 물가가 떨어졌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대로. 그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했어. 경기 침체네.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금리를 당연히 내려야겠죠. 그리고 이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지표들,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불을 뿜었다. 비트코인도 불을 뿜었죠.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배드 뉴스가 굿 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꺾이고 시장이 다시 경기 침체를 조금 볼지,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또 뭐도 존재한다. 경기 침체 우려도 존재한다. 그래서 월가의 지금 애널리스트들 다 뷰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경기 침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이다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분은 금리나 나올 거다, 정부의 재정정책 미국 통해서 대선을 시키려고 뭐 연임을 시키려고 상승할 거다, 요런 얘기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도 지금 헷갈려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채금리는 당연히 하락했겠죠. 국채금리는 쭉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국채금리 하락했다는 것도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요소겠죠. 자, 압승 실패한 모디 총리, 불확실한 연립정부 시대 열렸다. 인도에서 이제 총선이 끝이 났고, 뭐 끝이 났다기보다 이제 출구조사죠. 근데 압승에 실패했다고 해요. 그때는 인도도 지금 실물 경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미국의 대선, 물론 이제 지금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땐 저는 트럼프라고 봐요. 트럼프가 될 걸로 봅니다. 트럼프가 되면 어떤 식으로 뭐 대응을 하고 어떤 종목이 좋을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게 뭐냐면 미국의 실물 경제. 실물 경제는 안 좋다. 지금 미국의 뭐 고용 지표들이며 소비 지표들이며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실물 경제는 안 좋아. 여전히 물가도 높고 맥도날드라던가 뭐 빅맥 버거 뭐 세트도 그렇고 실제로 패스트푸드나 이런 데 외식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홈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장을 봐가지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그 뜻은 미국인들조차도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물가가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도도 지금 모디 총리 지지율이 총선 압승이 아니야. 그렇다는 것은 인도도 지금 실물 경제가 좋지 않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인도 역시 좋지 않구나.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되면 인도 증시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겠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U 다음 달 4일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예고. 자, 지금 요것도 재밌는 얘기 많은데 나중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유럽이 이제 작정했죠. 원래는 언제부터 작정을 했냐면 작년 11월 달부터 작정을 했어. 근데 이 대응책이 조금 늦었죠. 얼마 전에 미국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뭐였죠? 광리 요거 대해서 또 전기차 대해서 한 100% 가까이 관세를 매겼죠.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유럽도 할 수밖에 없고 뭐 캐나다나 뭐 남미 국가들까지, 미국과 조금 친하게 지내는 국가들까지 중국한테 관세 인상을 때렸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지금 이런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정치적 위기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앞으로 미국 기업들 실적이 물론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좋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또 터트린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또 부정적으로 실적이 조금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밈 하나로 수천억, 밈 주식 제한 로어링 키티 주가 조작 논란, 요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예전에 알죠? 게임스탑 얼마 전에 한 3년인가요? 잠수 탔다가 X에다가 의자에서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그림 하나 딱 펴놓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출사표를 던졌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게임스타 주식 몇 개 얼마 샀다, 얼마치 샀다, 딱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용맹하죠. 공개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게임스타 주식이 막 주가가 폭등하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미국 정부에서는, 야, 이거, 선매매, 선매, 올리는 거 아니야? 똑같이? 공매도 돌리는 거 아니야? 이건 부정이다.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이분이 뭐, 금융 관련된 기업도 아니고, 금융 뭐,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인데, 자기가 방송에서 이렇게 올렸어. 근데 이제 그게 미국 증시에 좀 큰 파장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서 뭐 주식을 거래를 금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게 조금 비슷했던 사태가 언제냐면은 2021년도에 헤지펀드들이 그 공매도 손실을 막아주려고 매수 버튼을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비활성화 시켰었죠. 그때가 이제 로빈후드에서 그 공매도 못 치게끔 비활성화 시켰는데 그 사태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밈코인들이 막 미친 듯이 상승하고 폭등하게 되면은 우리 밈코인들까지 막 폭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들, 이런 희망 회로들 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뭐 우리 밈코인들이 상승한다라는 데 접근하기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사건이 딱 될 수 있겠죠. 로우링 키티 이분 입장에서는 청렴 결백하다고 그냥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 생각에는 100%뭐 기관이나 헤지펀드는 얘네들 뒤에서 손 잡고 얘 앞에서 스피커 역할로 내세워가지고 짜고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돈 벌어 먹으려고. 근데 이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청렴 결백한 로우링 키티라고 가정했을 때, 자, 볼게요. 이분이 잘못한 게 있나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주식 사놓고, 주식 샀다고 공개했어. 근데 왜 그게 선침해요? 청렴 결백하다고 가정해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못하게끔 막겠대. 그리고 해당 가격을 또 돌려가지고 뭐 반환시켜주겠대. 그런 얘기가 나와. 언제든지 내가 내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정부에서 딱 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승질나. 내 돈인데, 내 자산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우링 키트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내거 투자하겠다는데, 투자해서 자랑하겠다는데 왜? 정부에서 왜 뭐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샀어. 업비트에서 샀어. 뭐 바이낸스에서 샀어. OKX에서 샀어. 정부에서 그거 락업시킬 수 있나요? 동결시킬 수 있어요?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죠. 앞으로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홀드월렛 주소가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못하죠. 손해봐도 되돌려주나? 안 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지금은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향후 3년 이후 5년 그때 돼서는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똑같을 거예요.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탈중앙화. 비트코인은 완전한 뭐 탈중앙화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탈중앙화 아닙니다. 이미 반중앙화예요. 이미 지금 미국계 ETF 자금으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몰렸고 비트코인 시장을 지락펴락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는 이제 탈중앙화가 아닙니다. 반중앙화예요. 정부에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콜드월렛 지갑 주소도 다 신고하게 될 거고요. 국내 거래소도 다 신고하게 될 거고요. 걔네들 다 동결시킬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꿈꾸지는 말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뭐 탈중앙화인지 반중앙화인지 그게 뭐가 관심이 있어? 뭐가 중요해? 우리한테 뭐가 그냥 제일 중요해요? 비트코인 싸게 사서 코인이슈 경제 채널 보고 열심히 경제 공부하고 비트코인 시그널 줄 때 열심히 아래에서 주워서 비싸게 팔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건물도 사고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그게 그거만한 게 없겠죠. 탈중앙화인지 뭐 중앙화인지 뭐가 중요해. 그쵸? 이더리움 ETF 열기. 이더 선물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반쪽짜리가 됐는데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계속 나뉘고 있고 지갑에 있는 것도 포함인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추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디센트 월렛이나 이런 콜드 월렛들 뭐라 그래요? 나중에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있는 지갑, 내가 구매해 놓은 지갑은 손을 뭐 댈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하나 생기는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정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하고 다 내다볼 때 지갑을 산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지갑이 아니죠. 진짜 탈중앙화 지갑이 아니죠. 그때는 진짜 중앙화 지갑.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해놓으라는 겁니다. 해외 거래소도 그렇고 콜드 월렛도 그렇고 디센트 월렛 제가 명의당 한 개씩 갖고 있어라. 4인 가족이면 4개 무조건 갖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굳이 디센트 아니어도 레저 나노나 뭐 트레저나 본인이 원하는 콜드 월렛 지갑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더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갑론을박이 나뉘고 있다.
자, 게임이 끝나 테슬라에 열광했던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 이제 손 뗀다. 테슬라는 일단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좋다, 테슬라. 테슬라만한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향후 1년에서 2년 내에 돈을 굴려야 돼요, 자본을 굴릴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안 건드리시는 게 낫고, 왜? 테슬라 건들 바에 그거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주식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5년, 10년 가져갈 거예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자, 테슬라 올해 엔비디아 칩 구매에 4조 5조 원대 쓸 거. 이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막 늘리고 전기차를 확장 시설에서 제조 시설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도 안 좋아요. 근데 전기차 안 좋으니까 쓱 뭘로 바꿔요? 로봇 관련된 이런 차들, 뭐 로봇 택시, 아니면 또 트럭 뭐 택시 같은 거, 요런 것들 싹 돌려버리죠. 전기차 얘기 쓱 집어넣고. 그래서 테슬라가 좋은. 왜? AI가 로봇도 있죠. 거기다가 인공위성까지 있죠. 삼박자가 다 갖췄어. 그러면 얘네들 다 갖춘 데에서 만든 전기차는 앞으로 얼마나 좋을 거냐는 겁니다. 물론 중저가 밑에 이제 싼 저가 차량은 중국을 못 이겨요. 전기차는 물량으로 못 이깁니다. 근데 위에 상위권에 갔을 때, 위에 좀 높은 등급, 뭐 프라임 등급부터 시작해서 좀 네임밸류 있는 등급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테슬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용화되고 많이 팔고 기업 실적 발표에 이제 들어가려면 오래 걸린다. 시간은 오래 걸릴 거다. 그래서 조금 봐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자, 나토 러시아 유럽 침공에 대비한 미국 상륙 작전 구축, 뭐 지금 거의 한번 30만 명, 40만 명 구집을 했다고 합니다. 30만 병력.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위협을 주고 나토 훈련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정학적 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정학적 위기가 될 거고, 지금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북유럽 항구가 파괴되면은 이탈리아, 그리스, 트리키에를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토가 뭐 30만이 됐고 뭐가 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군이 참전하냐 안 하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11월 전까지는 참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진짜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전면전막 펼치지 않는 이상은 참전 안 하겠죠. 바이든도 생각이 있는데. 자, 그래서 ETF 플로우 한번 갈게요. 비트코인 ETF 플로우. 지금, 좋습니다. 갑자기 늘었어요. 6월 4일날. 비트코인이 71K 간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입량이 이렇게 쭉 양전했다가 612 갑자기 6배 튀었어. 3일 기준에서. 근데 신기한 게 블랙록이 안 들어왔네요. 피델리티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입량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오히려 GBTC도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됐죠. 이런 것들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줬다. 라고 보여지고, 일정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정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6월 6일 미국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내일 발표되죠. 목요일날 발표됩니다. 요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고, 중요한 건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겠죠. 유럽의 금리 결정. 그래서 내일 유로존에서 아마 금리 인하 할 걸로 봅니다. 0.25%. 0.25%포인트 이제 할 걸로 보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오늘 중요한 시향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자금이 이동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FOMC에서 이런 내용,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7일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됩니다. 실업률, 요거 중요하죠. 오늘 실업률 많이 다룰 거예요. 고용지표. 그래서 엊그저께 발표됐던 미국의 그 졸튼 구인이직 보고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다는 건 둔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도 둔화될 걸로 봅니다. 월가 예상치는 살짝 올라갈 걸로 보는데, 살짝 올라가도 괜찮고 살짝 둔화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떨어져. 고용지표가 크게 떨어지던가 안에 실업률이 크게 튀어. 4.2, 뭐 4.3 이래버리면 시장은 안 좋습니다. 시장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유로존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 요 두 가지가 이번 주는 키포인트다.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6월 12일날 중국 PPI 발표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합니다. 아마도 헤드라인 지표는 뭐 살짝 올라가거나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근원 CPI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13일날 금리 결정이 있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지 안 줄지, 긴축 속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 지역 은행들, 그런 위험성들, 그런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우리가 키포인트로 보셔야겠죠. 미국 PPI 6월 13일날 발표되고 18일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됩니다. 그리고 18일날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되면 6월 중순까지는 이젠 중요한 지표들은 없죠.